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징기스칸은 1차 금정벌에서 두 가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첫째는 야전에서는 금군이 몽골 기병이 적수가 안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렇다고 금을 단숨에 정복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금군이 견고한 성에 틀어박혀 버티자 애를 먹었거든요. 몽골로 돌아와 공성전 장비를 개량하고 금에 복속된 거란을 활용해 큰 그림을 그립니다. 이미 금이 땅에 들어갈 때부터 그곳을 통치하던 거란 왕조를 복원하러 왔다며 심리전을 폈었죠. 그 작업을 구체화하는 거죠. 원래 거란족은 4세기 무렵에 내몽골 지역에 나타난 유목민으로 점차 농경을 겸하기 시작했습니다. 916년에 야율라보기가 요를 건국해 발해를 멸망시키고 여진족의 금에게 망할 때까지 200여 년간 화북을 지배했죠. 거란은 자신들을 키탄으로 불렀습니다. 거란은 키탄을 음차한 것이고요. 용모나 언어가 몽골과 가까웠죠. 거기다가 몽골군이 거란이 해방군처럼 행동하자 많은 거란 사람들이 투항해 오고 급기야 금에 반기를 듭니다. 1212년 가을에 거란의 황족 야율류가가 만주에 요동해서 10만 군사를 일으키죠. 징기스칸은 야율류가의 충성 맹세를 받고 지난편에서 보신 것처럼 제비의 군대를 보내 만주의 동경을 함락하죠. 그리고 2차 금정벌에 나섰지만 첫 목표인 서경을 포위 공격하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 부상해 철수하죠. 징기스칸이 절치부심해 이듬해 가을 건강이 회복되자 3차 정벌에 나섭니다. 야오령을 넘어 선덕주를 장악하고 거용관에 이르죠. 이번에는 금도 대비가 철저했습니다. 거용관에 새로 철제 관문과 지상 장애물을 설치해놓고 정예병이 험준한 지역을 베개 삼아 결사적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이 거용관이 견고함을 보고 작전을 바꾸죠. 공성전을 포기하고 부대를 나눠 소수는 거용관을 감시하고 다른 부대가 서쪽으로 우회해 인근 지역을 부숩니다. 그동안 제베의 군대가 이슬람 상인 자파르가 안내하는 샛길을 통해 성곽 안으로 들어가 거용관을 함락하죠. 이제 금의 수도 중도가 50km 눈앞이죠. 그러나 징기스칸은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공성전 장비로는 길이 40여 킬로미터의 성벽과 해저로 둘러쳐져 있고 수십만의 대군이 버티고 있는 중도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정한 거죠. 대신 징기스칸은 중도를 고립시키는 전략을 취합니다. 군사를 셋으로 나누죠. 자신은 막내 아들 툴로이와 함께 중군을 이끌고 화북평야의 입구인 용오대에 진을 치고 중도를 포위합니다. 용오대는 중도성에서 30km 거리라 궁전과 탑들이 멀리 바라다 보였습니다. 견제하고 감시하기에 딱 알맞는 곳이었죠. 그러나 주력군은 남쪽 화북평야와 만주를 노렸습니다. 주치 차가다이 어거데이 세 아들의 우익군이 이천리 경작지가 펼쳐져 있는 화북평야로 진격합니다. 논밭의 곡식을 짓밟고 불을 질러 주변 농가와 함께 태워 없애버리죠. 성을 공격하면 그 포로와 백성들을 앞에 세우고 다른 성으로 돌격합니다. 정주 문명의 군대는 피난민들을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난민 무리를 흐트러뜨리며 뒤에 달고 진격하죠. 그러나 몽골군은 겁에 질린 피난민 무리를 앞세우고 다녔죠. 피난민들이 전술 자원인 거죠. 성을 공격할 때 살아있는 공성전 도구로 사용하고 난민들 때문에 길이 막혀 금이 물자 보급이 막히도록 합니다. 또 난민들이 함락되지 않는 도시로 쏟아져 들어가면 비축 식량이 바닥나고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난민 폭동이 발생해 금군이 자기들 농민 3만 명을 죽이기도 했죠. 이렇게 몽골군은 산서성의 평양부와 태원부, 산둥성의 제남까지 깊숙이 들어가 화북지방을 마음대로 유린합니다. 한편 징기스칸의 동생 카사르와 태무게가 이끄는 좌익군은 산해관을 넘어 만주 북부까지 들어갑니다. 여진족의 팔상지인 흑룡강과 송화강 일대까지 진격하죠. 이렇게 몽골군이 승승장구하자 중도가 고립되고 금이 안으로부터 붕괴하기 시작하죠. 금에 호사오란 장군이 있었습니다. 산서 지역을 방어하다가 패해 중도로 도망해 있었죠. 중신들이 자신을 처벌할 것을 위소왕에게 건의하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 반란을 일으킵니다. 위소왕을 죽이고 그 조카를 선종으로 즉위시키죠. 그리고 정적인 수로고기 장군을 몽골 토벌대장으로 삼아 출전시킵니다. 희망이 없는 전장에 보내 이기면 좋고
지면 책임을 물어 제거하려는 속셈이었죠. 수로고기가 싸울 마음이 났겠습니까? 밤에 군사를 돌려 중도성으로 들어가 호사오와 그 가족을 쓸어버리죠. 이때가 1213년 10월이었는데 그 6달 동안 몽골군은 앞에서 보셨듯이 좌군과 우익군이 만주와 화북을 휘젓고 다니다가 1214년 봄 중도를 포위하고 있는 징기스칸이 중군과 합류합니다. 이제 대다수 장군들이 금이 정면으로 흔들리는 틈을 타 결전을 벌이자고 나섭니다. 그러나 징기스칸은 금에 화친을 제의하죠. 사정이 있었죠. 화복의 기후에 익숙하지 않은 병사들 사이에 알 수 없는 역병이 퍼지고 있었던 거죠. 또 성공률이 미지수인 중도의 공성전에 병사들을 내몰고 싶지도 않았고요. 여기서 오해를 바로잡을 게 있는데요. 몽골군은 용맹에 직접 맞붙는 육박전을 좋아했다. 징기스칸은 전투 승리를 위해 부하들의 희생을 무릅썼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몽골군은 적이 겁먹을 정도로 용감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피를 보는 것을 싫어해 근접전보다는 활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또 징기스칸은 전투에서 목숨 바쳐 이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면서 이기는 것이 미덕이었죠. 이런 실용적인 전투 방식은 적은 인구로 많은 전투를 치를 수 있었던 한 이유가 됐죠. 아무튼 금의선종이 징기스칸의 제의를 받지 않을 수 없죠. 1214년 4월 화의를 합의하고 금이 기국공주와 황금 500명의 동남 동료 말 3,000피를 바치기로 합니다. 참고로 기국공주는 당시 미혼인 금나라 공주 7명 중 가장 아름다웠다고 하는데요. 징기스칸의 제사 카툰이 되죠. 자, 이제 징기스칸이 금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수많은 포로와 전리품을 챙겨 돌아옵니다. 몽골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맛보기 시작하죠. 화려한 비단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오고 난생 처음 보는 향수와 보석이 줄을 잇습니다. 물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밀려들어오기 시작해 초원이 북적거립니다. 잡혀온 악사, 재단사, 약사, 통역관, 서기, 세공사들이 초원의 생활을 즐겁고 풍족하게 만들죠. 몽골 초원 역사에서 어떤 칸도 하지 못한 일이었죠. 또 금과의 전쟁을 통해 갓 통일된 몽골 백성들의 일체감이 고취돼 공동체의 정체성이 강화됩니다. 그런데 수요가 수요를 부르고 욕심이 욕심을 부르는 법이죠. 잡혀온 사람들을 먹이려면 더 많은 옷과 식량이 필요했죠. 또 사치품들이 필수품으로 변합니다. 초원에서 물류와 사람의 이동이 전례 없는 규모로 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편 금의선종은 몽골군이 떠나자 몽골군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중도를 떠납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화의가 성립된 2달 만인 6월에 황하의 남쪽인 남경으로 천도하죠. 그리고 중도에는 황태자를 남겨두고 승상 완안숭유와 부원수 성말 진충에게 중도를 방어토로 갑니다. 그러나 금의 수도이전은 치명적인 악수였습니다. 황제가 황궁을 떠나자 민심이 흉흉해진 거죠. 거란과 일부 여진 귀족들이 곳곳에서 반기를 들거나 몽골에 투항하죠. 징기스칸은 금의 천도가 남쪽에서 다시 힘을 회복해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1215년 4차 금정벌에 나서죠. 그러나 이번에는 직접 출전하지 않습니다. 무칼리와 사묵하 거란족인 성말 명한에게 6만 명의 군사로 중도와 만주를 공격하도록 합니다. 자신은 만리장성 부근의 후방 멀리 환주에 머물죠. 금과의 전쟁에 한결 여유가 생긴 거죠. 몽골의 공격이 개시되자 황하의 북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합니다. 중도도 완전 고립되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죠. 금의 식량 지원군이 오긴 왔는데 몽골군에 격파되어 흩어지고 중도성 안에서는 굶주린 사람이 인육을 먹는 참상이 벌어집니다.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완안숭유가 자결하죠. 성말 진충은 남경으로 도주했지만 패전 책임으로 죽임을 당하고요. 성 안으로 들어온 몽골군은 도시 전역에 불을 지르며 한 달간 약탈을 하다가 남경으로 진군합니다. 그러나 금도 마지막 힘을 짜내 끈질기게 저항하죠. 징기스칸의 예상대로 장기전이 된 거죠. 그러자 징기스칸은 1216년 봄에 몽골로 돌아옵니다. 대신 무칼리를 국왕으로 임명하고 중국 땅에서는 무칼리의 명령이 내 명령과 같다. 금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죠. 이때 무칼리에 맡긴 병력이 몽골군 24,000호,
금에서 새로 편성한 거란과 한족 군단 20천호, 합해서 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무칼리를 고려인 출신이라고도 하는데요. 무칼리는 이 병력으로 53살에 과로사 할 때까지 7년 동안 금을 끝없이 몰아붙여 재기불능으로 만듭니다. 사실상 몽골이 동방 경영에 주춧돌을 놓은 거죠. 한편 몽골로 돌아온 징기스칸은 아직 그의 영향권으로 들어오지 않은 인근 집단을 정리하며 비교적 시간을 여유있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징기스칸이 놀라 벌떡 일어날 만한 소식이 서아시아에서 날아듭니다. 그 소식을 듣고 펄펄 끓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몽골이 전력을 긁어모아 이슬람 세계 정벌에 나서죠. 알라신이 초원이 칸으로 끝날 것 같던 징기스칸을 세계사의 무대로 불러낸 셈이죠.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